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세계사 역시 아는 만큼 우리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이면 세계사의 흐름에서 돈의 흐름도 같이 보이고 그 흐름이 지금에서도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세계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대항해 시대인데요. 대항해 시대, 요즘은 신항로 개척의 시대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은 대항해 시대라는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의미, 그거는 바로 지구촌 물류, 무역, 번영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고대에는 각각 나라들 제국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고대 제국의 뭐니 해도 바로 로마 제국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로마 제국. 전 세계 인구의 꽤 많은 것을 차지했다고 하던데, 하지만 로마도 너무 커지다 보니 4세기에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5세기 476년에 서로마는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죠. 동로마는 1000년 넘게 이어가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데오도라 황제까지를 거친 그 정점으로 해서 좀 이제 점차 쇠락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5, 16국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200년 넘는 엄청난 내전과 혼란기를 드디어 수나라라고 하는 한 해 또 통일된 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힘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수나라는 지디 통일했다 그 자신감만 넘쳐서 감히 한반도를 넘보게 되죠. 고구려를 침공을 했지만 하면 개 박살 납니다. 을지문덕 살수대첩, 그리고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등장한 당나라. 당나라 역시 아직 그 오마방자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고구려를 침공을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또 막아냈죠. 안시성 전투. 그런 것을 거치면서 당태종 이세민은 정신을 차립니다. 더 이상 고구려를 넘보지 마라. 그리고 자기네 내치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당나라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번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위대한 황제라고 표현을 되는 것도 내치에 감히 지들이 넘볼 수 없는 한반도 감히 넘보면 안 되는 그런 것을 더 이상 넘보지 않고 지들의 내치에 집중을 해서 그 번영을 누린 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그 번영이 이어집니다. 명나라 때만 해도 정화의 원정단이라고 있었죠. 배를 타고 쭉 가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그때 정화의 원정단이 탔던 배만 보더라도 대항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산타마리아호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화력이 컸죠. 하지만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정단을 꾸려서 다녀왔지만 보고 온 거라든지 가지고 온 거라든지 그게 명나라 입장에서는 딱히 땡기는 게 없는 거죠. 역시 쟤네도 오랑캐야 이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것은 이후 청나라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계속 쇄국의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지들만 잘났다고 완전히 우물한 개고기가 되면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오해로 가득 찬 그런 생각으로 결국 청나라 망하게 되죠. 유럽은 로마가 멸망을 하고 계속 혼자 꾸궁꾸궁 있지 않고 지들끼리 물론 많은 싸움도 있었지만 늘 새로운 것을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애들이 더 많이 찾는 법이에요. 특히 동양에서 넘어오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가집니다. 지들은 겨우 양털 같은 거 깎아서 하는 그런 모직물, 동물의 털로 만든 그 모직물 정도라면 동양에서 넘어오는 것은 부드러운 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단을 무역을 하기 시작한 그게 바로 실크로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 동양에서 나온 물건에서 가장 크게 유럽 사람들이 혹한 것이 바로
후추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후추를 찾아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다 아실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후추를 가지러 인도를 가는데 여기에 이슬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예,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레콘키스타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레콘키스타가 뭐냐? 이슬람 세력은 시작할 때부터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른 게, 기독교도 엄청 핍박을 받고 그랬다고 했지만 이슬람은 아주 초기에 아주 빠르게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시킵니다. 중동에서 시작되어서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에서 나중에는 지브랄타 해협을 넘어 유럽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이베리아 반도죠.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같은 경우에는 참 독특한 경우인 게, 오랜 시간 이슬람권에 있었는데 다시 기독교 세력으로 넘어간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718년부터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1492년이니까 그 700년이 넘는 8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슬람 영향권에 있었는데, 유럽 애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거죠. 저기 이슬람 애들이 우리 땅, 안 되는데? 이러면서 700년 넘게 끊임없이 지들 말로는 그 재정복하자, 다시 되찾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레콘키스타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레콘키스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718년에 우마이야 왕조로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후손들을 무어인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무어인들을 다 몰아내고 다시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자. 그것이 쭉 이어졌고, 나중에는 그 정점에 다른 것이 이제 13세기, 14세기의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면 되죠. 특히 십자군 원정이 일어난 이후에 나름 이제 큰 전쟁, 200년에 걸친 큰 전쟁을 거치고 난 후에 조금 더 체계화되고 본격화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베리아 반도 쪽에 무호인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베리아 반도의 무호인들을 몰아낼 때 여러 개의 왕국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포르투갈은 자기의 독립된 왕국으로 땅을 이제 갖게 된 거고, 나머지 다른 왕국들은 합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좀 힘이 큰 왕국들이 아라곤 왕국, 그리고 카스티아 왕국. 근데 아라곤 왕국의 그 페르난도 2세하고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하고 둘이 결혼하면서, 가장 큰 두 개가 결혼하면서 그냥 한 나라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스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된 그 기독교 세력이 마지막 그라나도 왕국, 이슬람 왕국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이제 그 무호인들을 다 몰아내고 지들의 레콘키스타가 마무리된 그 시기가 바로 1492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긴 시간 동안 이슬람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가면 이슬람 문화 영향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함브라의 궁전 같은 경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양식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들이 드디어 몇백 년에 걸친 이 땅을 되찾는 전쟁에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이겼다라는 자신감 뿜뿜하는 그러한 것이 생겼죠. 그게 이제 자신감이 먼저 생겨서 뻗어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항해 시대는 후추를 가지러 간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추가 과연 어떻길래 그렇게 큰 모험을 했느냐, 그리고 후추를 가져가는데 왜 굳이 배를 타고 갔느냐. 자, 레콘키스타로 해가지고, 자, 서유럽 쪽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좀 빠졌지만 1453년에 그 동쪽에, 그 지금 중동 지역이죠, 동쪽에서는 반대로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만 투르크죠. 1000년 넘게 이어진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을 오스만이 함락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다시 이스탄불이 된 거죠. 지금 터키 지역. 자, 그렇게 오스만 투르크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이 중동 전체, 중앙아시아를 해서 중동 전체를 꽉 자리를 잡고 있으니, 거기가 바로 아시아권에서 중국에서 비단, 인도에서 후추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막히는 거죠. 이슬람에서 봤을 때 오러? 야, 통행세 더 내. 얘 관세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추 값이 뻥뻥뻥 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유럽 중에서도 제일 끝이에요. 거치고 거치고 다 거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쥐는 바다 끝에 대륙의 제일 끝에 바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뻗어나가기 더 쉬운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서 먼저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로 통하는 교역로가 오스만의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막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닷길을 열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 위험한 바닷길을 헤치면서 과연 그렇게 후추를 가지고 올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후추가 그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했는지를 잠깐만 그 가격들 살펴보면, 그때 화폐 단위는 두카트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베네치아가 지금은 그 이탈리아의 하나의 그 항구 도시이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하나의 작은 나라였고, 그리고 항해술과 해양 그리고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된 나라가 바로 베네치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는 사실 동서양의 모든 장사하는 모든 무역상들이 다 모였다고 볼 수 있고, 베네치아에서 사용했던 그런 금화가 두카트인데, 그 베네치아의 두카트가 전 유럽에서 같이 기축통화 같은, 지금의 달러와 같은, 어제 금으로 만든 금화기 때문에 금인 역할도 있고 기축통화 역할도 같이 했던, 그 1차 대전 정도까지 이제 유럽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그 EU에서 이제 공통의 화폐를 쓰는 그와 비슷한 그 전신이 바로 두카트라고 보면 되는데, 두카트가 금화 1 두카트가 순도 98% 이상의 금이 3.5g이니까 우리 금 한 돈 3.75g. 그러니까 그냥 1 두카트가 금 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후추 1kg이 인도에서는 3 두카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넘어와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오면 그게 68 두카트 정도가 되고요. 그게 다시 베네치아로 갔을 때, 이제 베네치아에서 유럽으로 뻗어나가겠죠. 베네치아로 가면 150 두카트가 된다고 합니다. 베네치아에서 150 두카트가 되는 것이 바로 포르투갈 쪽으로 가면, 포르투갈은 대륙의 가장 끝에 있는 그런 나라죠. 거기 가면 400에서 450 두카트가 된다고 합니다. 자,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에서 3 두카트인 게 자기네들은 400에서 450 두카트가 되는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1 두카트 차이가 금 한 돈인데 금 3돈이 금 400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추를 검은 황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웬만한 황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후추인 거죠. 자, 그래서 그 후추를 가지러 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육지기를 막혔으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배가 돛담배였고 돛이 사각돛이었어요. 사각돛이면 가장 큰 문제가, 바람은 한번 받으면 세게 받을 수 있지만 바람이 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불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때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에니크 왕자가 이제 바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를 새로 만들자, 과학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모였던 과학자들이 아직 거기에는 이슬람권에서 배우고 공부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 같이 모입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삼각형의 돛대입니다. 삼각형의 돛대는 돛의 방향을 바꾸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을 받아쳐서 밀어 흘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바람이 순풍이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고 역풍이 불어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과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요트를 타죠. 요트 탈 때 이쪽에서 쭉 제꼈다가 바람이 다른 데 부른다? 그러면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제꼈다가, 이렇게 하면서 배가 지그재그 형태로 계속 앞으로 가게 만든 그 원리가 삼각돛을 활용한 바람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권에서는 왜 그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했나? 근데 중동 지역이 예전부터 과학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이슬람이어서 발달했다기보다는 중동 지역이 워낙 발달을 했는데 거기가 이슬람 영향권에서 오래 있다 보니 이슬람 문화권을 같이 이어가면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8세기에 페르시아의 수학자인 알콰리즘이의 이름을 따온 거고, 알코올도 역시 그 이슬람권, 아랍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뭐 매트리스, 뭐 체크메이트 이런 것들도 다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나왔던 그러한 단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는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또는 스페인의 나라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남아있던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이슬람권의 정보, 과학 지식들이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의 무어인들을 쫓아내면서 자신감 뿜뿜, 엄청 자신감이 생겼다. 포르투갈, 스페인, 특히 얘네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동과 중앙아시아 쪽에 오스만 투르크로 인해 가지고 육로의 길이 매우 어려워졌다. 사실상 막혔다. 후추가 들어오는 게 사실 막혔다. 거기에 세 번째, 이슬람 자기네들 땅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이슬람의 그런 과학 지식들, 그것들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래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먼 항해를 할 수 있는, 바람이 바뀌어도 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까지도 익혔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먼저 바다로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뭐 콜럼버스,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쭉 이어지면서 유럽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대항해 시대, 신대륙 개척 이런 말로 해주겠지만, 현재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원래 계셨던 그 분들에게는 엄청난 학살과 비극의 시작인 거죠. 매년 10월 둘째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콜럼버스가 온 것을 기념해서 휴일로 제정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기념사를 꼭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위대한 개척자 콜럼버스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한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콜럼버스로 시작된 엄청난 그 학살과 약탈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다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두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차이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항해 시대, 제가 처음부터 번영, 무역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온 게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연 명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해서 아시아권이 쇠국으로 가둬놓지 않았다면 유럽 애들이 지들이 그 당한 것을 가만히 그냥 우리는 원래 이렇거니 숙이지 않고 계속 뛰쳐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고 개발하고 추구하고, 육지길이 막혀서 그런 바다로 가지, 그런 그 도전을 하는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그 17, 18세기를 넘어서 강력한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질 때 우리 아시아권들이 대부분 다 서양 유럽 애들에게 맥없이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세계사 흐름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흐름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 해석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활동하는데도 충분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